네, 좋습니다. 이게 지정 토론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고요. 예, 나와 있는 대로 국민대학에 계시는 최희식 선생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국민대학교 최희식입니다. 아주 가혹한 회의인데 선배 교수의 논문을 후배 교수가 토론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저도 뭐 사실은 한미일의 어떤 협력 관계, 어떤 역할 분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었고, 오늘 신욱기 선생님의 위계성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토론하기 앞서 하나 이제 재밌는 현상, 뭐 신욱기 선생님의 논문에도 나왔지만 북중소 삼각관계 같은 경우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만나서 아시아 공산주의 혁명은 중국이 지도해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파워인 소련과 리저널 파워인 중국, 그리고 로컬 파워인 북한이 어떻게 보면 유계적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뭐 기본적인 특징이겠지만 유계적으로 이제 유계성을 확보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붕괴되는 건데, 근데 한미일 관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처음에 유계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신욱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대한 유계성은 확보가 됐겠지만 다른 국가들 내에 어떤 유계성들이 잘 확보가 안 되는 측면들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에서 태평양 협정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호주의 반대에 의해서 그게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미일 동맹으로 안착하는 구조가 나왔었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원조를 일본의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아시아의 원조를 사용하려고 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어떤 수직적 경제 관계가 형성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패하는, 한국이 수입 대체화 산업을 추구하면서 실패한 경향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처음에는 그걸 추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의 역할 문제가 이제 좀 생각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봐야 되는 건데, 저도 신욱기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중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의문을 던지는 건, 일본이 냉전 체제 수립에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했느냐의 여부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건 이제 뭐 일정 정도로 맞겠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 체제를 수립하는데 일본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겠느냐라는 그 의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다가 있었을 때만 해도 그 국내 보육 대립이라는 그러니까 냉전 시스템이 국내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아시아의 냉전 체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요시다가 스스로 자위권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중무장하라는 걸 요구에 대해서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경무장에 멈추고요. 그 다음에 평화헌법도 결코 개정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명언을 할 정도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던 한일회담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들 보면, 요시다가 꿈꾸었던 아시아의 질서는 그 냉전 시스템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 아시아 냉전 시스템에서 약한 고리로 기능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형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냉전 시스템에 일정 정도는 참여는 하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물론 이제 이게 중상주의적인 어떤 그 국가 전략의 한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건대 일본이 어떤 아시아의 그 냉전 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시아의 냉전 체제에서 약한 고리로 혹은 벗어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게,
일본이 언제든지 중립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요구들을 계속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추구했던 어떤 아시아의 위계성 확보라는 것들이 그 일본에 의해서도 거부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신욱기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약간 좀 더 명확해진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가 종결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힘의 분포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해서 배상을 인정받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면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가 됐느냐? 그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제 힘의 분포 구조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그건 미국이 원했던 미래였겠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아세안의 어떤 위계성들이 확립되는, 그렇게 해서 아시아 내에 그 안정적인 냉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지휘 획정이라는 게, 지휘를 그 확정받았다라는 게 아시안 냉전 시스템에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형태가 된다면, 글쎄요, 결국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로 들어가는 초입구가 그거였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설령 배상 판정, 우리가 배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전순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한들, 그게 이제 클리어되는 순간 이제는 이제 힘의 분포 구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요구했던 위계성의 그 구조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지위의 문제를 가지고 위계성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제가 얼마나 좀 그런 건지 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한국이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일본의 역할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파워인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용하지만 리저널 파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의 이러한 정책들 또한 그 미국이 요구했던 어떤 그 아시아에서의 위계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전략의 큰 그 걸림돌이 됐고, 결국은 미국이 선택했던 건 허브 앤 스포크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미국에 대한 위계성들은 다 확보를 했지만 스포크 사이의 위계성은 확보할 수 없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라는 게, 그 스포크들을 위계 질서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내의 국제관계라는 게 상당히 평등성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세안 중심주의를 계속 표방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시아의 어떤 경제 질서나 국제 질서를 만들 때 아세안이 주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냉전 시기부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추구했던 위계성 전략이 실패하고 결국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들이 정착이 되면서 스포크 간의 평등성들이 확보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게 됐고, 한국이 국력에 비해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허브 앤 스포크가 가지는, 즉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요구했던 그런 위계성들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미국 없이도 충분히 아시아 내부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허브 앤 스포크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해서 정착됨으로써 이제는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스포크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조정해줘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훨씬 유럽에 비해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그 성립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적인 특성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한미일의 어떤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의 제도화 과정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논문도 몇 개 쓰고 그랬었는데 그 위계성이라는 그 지위라는 개념 이 개념들을 통해서 글을 써주신 걸 읽고 훨씬 더 제 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학재입니다. 예, 저는 그 정병준 선생님이 쓰신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참가 문제와 배제 과정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사실 몇 년 전에 아시아연구소에서 신욱희 선생님이 사회 보시고 제가 아마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만 이제 제 책의 한 챕터였기 때문에 이제 발표하고 토론을 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너무 다 많은 것을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요. 굉장히 정교한 개념과 또 기존 연구들과 또 아주 구체적인 사료들과 쟁점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정병준 교수님 발표는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한 아마 그 쟁점에 대해서는 가장 꼼꼼하게 그 사실관계를 다 확정해 주시고 모든 자료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그 과정을 규명해 주신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통보를 받은 게 51년 7월 9일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막 정전 협상을 시작하려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한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추구되면서 한편에서는 정전 협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맞물려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세세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만 그때 덜레스의 미션 자체가 그 전 세계를 설득해서 어떤 하나의 원칙과 결과와 도달해야 될 점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대한 빨리 문제없이 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몇 개월간의 여정이 덜레스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걸 원했고 일본은 무엇을 관철시켰고 한국의 입장도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쟁점들을 살펴보셨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고 어떤 쟁점이 있는가를 다소 직관적으로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신욱 선생님이 훌륭하게 다 말씀해 주셨지만 한마디로 이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주권을 충분히 국제사회에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회담에서 국제회담에 배제되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미국과 지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일본과 중국 사이라는 그 동아시아 특유의 그 초강대국 질서의 그 위계 질서에 포함이 되면서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받은 과거의 피해를 앞으로 얼마나 보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이고요. 이 과정에서 51년 상황은 미국이 주로 주도했고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반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정 선생님께서 훌륭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비항을 우리가 얻어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항에 대해서도 심지어 일본은 그거를 부정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도 논쟁이 있었던 것이 잘 나왔는데 일본은 국제연맹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조약 같은 걸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심지어 헤이그 규칙을 들어서 그 미군정의 그 조항 같은 걸 다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군정의 점령 자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일본이 먼저 다퉜던 근데 그거를 일본이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다퉜던 사례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과거 51년에 이렇게 됐는데 65년까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국가의 지위나 국력이 변하고 그 지역의 국가 간 질서가 변해갈 때 과연 과거의 국제법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 논쟁 등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결국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규범을 활용하고 어떤 규범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끝없이 이어질 법리 공방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각 국가의 집단 그 정치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집단 정서를 반영한 정치나 외교적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완결된 모범적인 제도적인 완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과제인데 그것이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 국제 조약이라든가 합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계성과 불충분함과 배제되는 측면과 완전히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는 뭐 1905년에 가스라테프트라든가 1910년에 한일 합병이라든가 51년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65년에 한일 협약이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협약의 지위가 있지만 그게 정당성과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수정한다거나 변경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대면하고 있고 특히 그게 우리와 한일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문제이고 또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 같은 이 소위 육자 회담국 모두가 관여해서 각 그 국가들의 지위와 국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거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앞으로 미래에서의 뭐 반도체 경쟁, 기술 경쟁과 사실은 맞물려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연동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예전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협상의 당사자인가? 누가 협상을 관철시킬 때 필요한 파트너인가? 누구의 국력이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여전히 너무 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주도하면 그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예전에는 영국이 어느 정도 그걸 뒷받침해줬지만 지금 입장이 다르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많은 쟁점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도 미국도 그 모든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당사자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편을 만들고 더 많은 국제 제도와 규범을 정당성을 가져오고 국내 정치적 협상을 갖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살펴보는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이제 쟁점은 이게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맥락에서 다 나오는 상황이고 한일 관계는 특히 이제 식민 지배 문제와 한국 전쟁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와 관계라는 것이 지금에도 유효한가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변화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식민 지배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어떻게 달랐는가? 만약에 우리가 식민 지배의 피해를 보상받거나 이제 그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들은 다 영국보다 지금 훨씬 잘 살고 있고요. 훨씬 크고 힘세고 번영하는 국가가 돼버렸고 독일의 식민 지배는 최근 몇 년간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는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프랑스 식민지는 알제리 문제가 늘 이제 국내 정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남긴 어떤 적합한 국제법적인 사례가 있는가, 잘 해결된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의 식민 지배의 특징은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근대화의 씨앗이 되었는가,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처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졌는가라는 그 쟁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는 그것은 차별이었고 뿌리 깊은 그 수렁에 빠지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고, 어떤 입장에서는 근대화의 기반이 됐다라는 이런 논쟁,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56년이나 57년에 이미 국제 연합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고 이제 완벽하게 규정한 국제법적인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건 식민 지배에 관련된 이권이나 뭐 이해관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졌다. 65년에 이 한일 협약을 하기 이전에 이미 식민 지배는 폐지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까지만 해도 한중일 관계, 남북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일, 중미 관계도 뭐 너무나 좋았고요. 그러니까 탈냉전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런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실 국내에 어느 정도 쟁점이 있었지만 국가 간 분쟁의 어떤 그로 표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요. 전승기념일을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기념하면서 아베의 사과, 굉장히 몇 달 동안 준비한 사과를 철저히 또 무시했고, 오바마가 일본을 방문했고, 이러면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나마 개선됐던 남북 관계나 한일 관계나 북미 관계라는 것들도 동시에 다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의 배경에는 일본이 부상하는 중국에 의해서 앞으로 결국은 아시아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내적 두려움이 작동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지역에 지정한 문제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또 중일 관계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또 작동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어떤 분쟁을 다투지 않고 굉장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 남북과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규범적인 어떤 문제들이 중심이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될 수도 있겠지만, 이 국가들 관계가 어쩔 때는 그 실익 위주로 움직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그 규범적인 문제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미 간의 그 국력의 어떤 격차나 경쟁이 뭐 한 20년 이상 이런 상태일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한국의 지위가 과연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런 기존의 규범이나 합의들이 변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어떤 국제법적 규정들을 참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지, 그런 쟁점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들의 입장이 다르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국가가 실익을 추구하겠지만 단순하게 일본의 압도적인 준비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게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게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게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소 이상적이게는 과거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가능한 다른 지역에 의해서 외부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아시아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아시아 국가들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긴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용희 교수. 네, 안녕하세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문용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감사드리면서도 조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여기서 이 토론을 할 게 아니라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의, 선생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들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좀 부족함이 많은 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자리를 맡겨주신 이유는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은 안기정 교수님의 이제 발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일 문제의 기원으로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가지는 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특히나 이 한일 냉전의 근원으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특히 평화조약의 사조 A항과 B항 간의 상충성 문제에 집중을 해서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대한 1차 자료를 활용해서 좀 얘기를 잘 보여주고 계셔서 사실은 마치 시험 공부를 한다는 심정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아직 많이 읽으면서도 계속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논문이었고요.
특히 마지막 그 발표문의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촉발된 한일 냉전의 원인은 1960원의 체제의 배틀이어 있고 그 기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지역 사조였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이해함에 있어서 냉전사 연구가 가지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조약의 사조 A항과 B항 사이에 그 상충성 문제를 상충성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일 간의 그 역사적 해석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서 사실은 한일 간의 이 문제 단순히 이 평화조약의 사조 A항, B항에 대한 인식과 역사 해석의 견해 차이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주권적인 지위, 한반도의 해방과 독립 또는 할양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한일 일본에 의한 한국의 그 합병 문제가 가지는 국제법적인 정당성 혹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장의 간극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45년 해방 그리고 48년에 국제법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는 먼저 이제 국제사회의 주권 국가로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그 구조약 무효성, 그 무효론에 기반을 해서 결국은 식민통치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기반을 해서라도 한국이 연합국 혹은 전승국의 자격은 없더라도 이러한 식민통치의 위법성에 기반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배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고 또 미 군정법령 33호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결국은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완연히 가지고 있었던 차지했던 지역을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차원에서 할양을 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특히 일본이 전쟁 패배로 인해서 잃어버린 지역이라는 인식이 사실은 한일 간의 가장 큰 문제 혹은 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전을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일 병합은 합법하고 그리고 전투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기반을 해서 또 미군정 법령 33호는 국제법적 위법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청구권을 가진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그 한국과 일본의 이 두 입장이 너무 분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특히나 그 오늘날의 그 한일 현안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직 그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질문과 그 추가 설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2장과 3장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장에서 그 평화조약의 사조 A항과 B항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해주시고 그것이 나아가서 한일 관계 특히 초기 50년대에 있었던 한일 교섭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사실 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A항과 B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 그리고 입장 또는 견해 차이가 최종적으로 그 지금 현재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과정 혹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조금 더 많이 특히 새롭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사조 B항이 A항의 부속 조항이 아니라 사조의 두 번째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배경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눈치채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정경준 교수님의 그 발표 논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늘 이 그 패널에서 그 발표해주신 새 그 논문이 얼마나 그 상호 보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2장과 3장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저도 김학재 교수님의 질문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가지는 계층적 분화 그리고 위기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변화에 대한 한국과 일본 혹은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내부 목소리가 증가를 하고 동시에 또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계층적 분화 그리고 위기성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 예를 들면 뭐 한미일의 지위 위기성 구조가 강화될 것인지 혹은 완화될 것인지 혹은 어떠한 변화가 바람직하며 또 혹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질문인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일 관계라는 것이 결국 그 논문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한일 관계의 근원은 사실 샌프란시스코 체제까지 거슬러 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1910년에 있었던 그 조약 그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의 법률적인 성격 구성에 대한 문제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한일 간에 가지고 있는 인식 그리고 역사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간극이 과연 메꾸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메꾸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화를 논의하는 가운데서도 아카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식민 통치의 역사가 가지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 논의 과정에서 그 일본뿐 아니라 영국 역시 일본의 주장에 상당히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들어주었던 그 제국주의 과거를 가진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이 아직 있는 가운데 그 이 식민 통치의 위법성 문제 논의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슴으로는 혹은 국민 감정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불리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해안을 좀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발표하신 세 분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시고. 예, 그 최희식 교수님, 제가 후배 교수지만 항상 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요. 특히 그 때땅 시기에 그 한미일 관계에서의 그 분업 구조의 제도화 그 부분은 제가 책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 많은 시사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건설적인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 논문의 수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 그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뭐 그냥 그 공감하신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 냉전 체제, 동아시아 냉전이라는 체제의 구성에서 일본의 역할 부분은 저는 뭐 최 교수님 지적에 동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이퀄 동아시아 냉전 체제 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으로 초기에 생성됐는데 그래서 이제 루만이 그게 창발적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창발하는데 요시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지 말씀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요시다는 상당히 유연한 태도가 좀 있었잖아요. 요시다의 선본주도 다양한 외교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요시다는 약간 특히 그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의 시기를 보시면 50년대의 미일 관계를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토야마는 오히려 탈냉전은 아니지만 냉전에 거스르는 일소국가 정상화를 했고 기시에 오면 제가 지적한 일본의 냉전 체제에서의 구성적 역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냉전을 봉인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반중국 친대만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배후지에 대한 그러한 노선을 노골적으로 다시 밝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50년대 전반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창발한 동아시아 냉전의 체제가 기시에 가서 이제 역풍을 맞게 되는 게 이제 안보 파동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일본이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실질적인 주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 굉장히 흥미롭게 들은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일 관계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저는 국제정치학을 하고 있고 여기 다른 선생님들 계시지만 역사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냉전하게 토론을 할 때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터 차가 얘기한 권력 정치라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Structural realism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정리되면 결국 남는 것은 힘의 논리일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용일 박사께서 앞으로 체제가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 말에 낸 책의 말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강조한 거는 결국은 이 체제가 여전히 안보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존속시키되 인터널 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국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 문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디어와 국내 정치가 상당한 부분 요인으로 작동하는 관계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체제적인 특성과 그의 전환에 대한 소술은 제가 이걸 이제 기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제 다른 작업이나 이후의 연구 과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학철 선생님이 토론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토론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문제의식을 써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가지 샌프란시스코 취재를 둘러싼 쟁점과 한일 관계의 동아시아적 맥락, 한일 관계의 샌프란시스코 취재의 미래는 사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1년의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우리가 지금은 돌아봐서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1년의 한국은 사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체제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국의 유일한 선택지는 살기 위해서 생존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한국의 외교 문서, 미국의 외교 문서, 일본의 외교 문서를 통해서 한국의 위치나 한국의 맥락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한국이 그런 걸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외교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수준의 대응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이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51년의 한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한일 관계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한국은 지금 2020년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51년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저는 외교사는 어떻게 하다가 발을 들여놨습니다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가 어떻게 가게 될지 사실은 예측이 불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읽어내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가가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유일한 선택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21세기 한국의 선택지가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전통 시대에서는 삼재를 피하는 게 인생에서 찾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전쟁과 전염병과 그 굶주림이었는데 기근이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 현문의 우답으로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네. 네.
좋은 분석의 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오히려 토론을 들으면서 정리가 됐고,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2장과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다.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었고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의 문제도 있었고 저의 능력의 한계도 있어서 명확하게 그려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조 비항이 삽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거기까지는 이번에 못한 부분이어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조금 더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거하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냉전학회에서 하는 거고 오늘의 중심이 냉전과의 상관성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조금 거기에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경선에 있었던 거 아닌가, 관심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냉전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군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예컨대 사조 비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냉전이 가져다 준 그나마 작은 선물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의 결과인가 성과인가라고 하는 거를 규명해내는 것이 아마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입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배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정치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경사돼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만족되는 프라이드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다시 한번 좀 리비지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봉인된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게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로서 다시 우리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좀 구조적인 대립 구조도 들어가는 그러한 이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더더욱 이 문제를 보면서 들었다 하는 게 이 문제를 들여다본 하나의 성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재밌었던 것은 원소유권이라고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 모든 거를 일본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그러한 입장을 일본이 계속 찾으려고 거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일본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그런 출발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불리한 출발점을 일본이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었는데, 우리 너무나 일본이 아까도 제가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포하고 소총의 큰 싸움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대등하게 싸우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너무 맨날 당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닌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지점에서 서서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조 A항, B항의 문제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아마 다음 라운드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것과 65년 체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떤 조약 체제라고 해야 될까? 이거의 극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일단 냉전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 두 개의 조약 체제 또는 두 개의 이 시스템도 분리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그런 거였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관되어 있고, 이게 65년 체제가 하위적 체제다라고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데 일본은 그래서 그 하위 조약 체제를 놓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의 구성 그 60 아니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의 하나의 구성이기도 하고 그게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고 그걸 감수를 해야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게 분리가 가능한 거고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65년 체제 극복해 놓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논리, 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식민 통치의 위법성, 그러니까 조선 또는 한반도의 식민 통치가 이제 특수하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한데 어느 점에서 보편적이고 어느 점에 특수한지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걸 극복하는데 어디서 선례를 찾고 어디가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실천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근데 아까 김학찬 선생님께서도 65년 이전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 65년 이전에 이미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그 최근에도 더반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 식민지 지배 체제는 시간을 소급해서 올라가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은 국제법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일본이나 미국은 완전히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상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힘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칼리브해 연안 지역에서의 그 식민지 지배 책임 추궁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아시아에서도 뭐 자주 이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거지만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통치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학살 문제,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케냐에서 학살 문제 이런 것들이 식민 통치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식민 통치에 수반돼서 일어났던 학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어느 정도 식민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의 원형이 되었던 이탈리아 평화조약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게 2008년도에 맹가지 조약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논리 속에서 일본이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가 이게 국제법의 상식이고 그게 이탈리아 조약 체제에 있었고 그 원형은 어디에 있고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조차도 이 새로운 어떤 이 국제사회 또는 국제법의 기본에 따라서 그 과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